거대한 바다. 수평선을 찢고 나아가는 초대형 선박. 길이 400m, 마치 도심의 빌딩 40층을 눕혀놓은 듯한 규모. 그 배의 뱃머리에 선명히 새겨진 태극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배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답은 단 하나. 대한민국. 쇳불이 튀는 소리, 용접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거대한 크레인이 천천히 회전하며 수백 톤의 철강 블록을 들어올린다. 카메라는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를 천천히 훑는다. 수만 톤의 철강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조립되고 불꽃 속에서 태어난 배들이 서서히 바다로 미끄러져 나간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다. 이곳은 세계 경제의 심장이 뛰는 곳이며 인류 문명의 혈관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창조의 현장이다. 새벽 5시 울산의 조선소에 첫 작업조가 도착한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미 조선소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거대한 선박의 골격이 조명을 받아 마치 강철로 된 거대한 공룡의 뼈대처럼 보인다. 작업자들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지고 곧이어 수천 개의 불꽃이 동시에 터져나온다. 용접공, 배관공, 전기기술자, 도장공, 품질 관리자들.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완벽을 추구한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이 만드는 배는 30년, 때로는 40년을 바다 위에서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조선업의 역사는 기적의 연속이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다. 조선소라고는 작은 어선이나 만들던 영세한 시설뿐이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달랐다. 그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조상들도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은행가들은 웃었지만 그의 집념은 꺾이지 않았다. 1973년 울산 미포만의 갯벌 위에 현대조선소가 기공식을 올렸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다. 바다를 메우고 땅을 다지고 거대한 도크를 파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기술도 경험도 자금도 부족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다. 낮에는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밤에는 외국 기술자들의 매뉴얼을 베꼈으며 공부했다. 유럽의 조선소에 파견된 젊은 기술자들은 기술을 훔치다시피 배워왔다. 카메라를 숨기고 작업 과정을 몰래 촬영하고 밤새 설계도를 베끼고 쉬는 날에도 현장을 돌며 메모했다. 1974년 기적이 일어났다.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2척이 동시에 진수되었다. 세계 조선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저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1980년대를 거치며 한국 조선업은 급성장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잇따라 설립되었고 STX, 성동조선해양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조선소로 몰려들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곳에는 꿈이 있었다.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꿈. 1990년대 중반 한국은 마침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조선 국가가 되었다. 수백 년간 조선업을 지배했던 유럽과 일본을 단 20여 년 만에 따라잡은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역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저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20년대 미국 국방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세계 패권을 지키려면 바다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조선 능력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 국가였다. 한 달에 수십 척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었고 리버티급 수송선은 단 40일 만에 완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이미 오래전 일이 되었다. 미국의 조선소는 하나둘 문을 닫았고 숙련된 조선 기술자들은 은퇴했다. 남아있는 조선소들도 군함 건조에만 특화되어 있어 상업용 선박은 거의 만들지 못했다. 그때 그들의 보고서에는 한 나라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보고서는 구체적인 수치로 가득했다. LNG 운반선 세계 점유율 80% 이상. 컨테이너선 세계 점유율 50% 이상. 초대형 유조선, 해양 플랜트, 특수선박 분야에서 압도적 1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었다. 군수함정 기술력도 이미 NATO 동맹국 수준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와 있었다. 한국은 이미 자국의 이지스 구축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다. 잠수함, 상륙함,
호위함까지 모두 자체 기술로 만들고 있었다. 미국 해군 참모들은 회의를 열었다. 중국이 해군력을 급속도로 증강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극 항로를 확보하려 움직인다. 우리는 더 많은 배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조선소만으로는 부족하다. 결론은 명확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아니,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왔다.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를 방문했다. 그들이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건조 도크. 한 번에 수백 톤의 철강 블록을 들어올리는 골리앗 크레인.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제어되는 자동화 용접 로봇.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협력하며 움직이고 있었다. 미국 관계자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이건 예술이다. 회의 테이블에서 미국 측은 솔직하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군함, 항공모함 보급선, 원양 수송선을 한국이라면 기한 내에 최고 품질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 대표들은 신중하게 답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 공정한 대가, 그리고 장기적 파트너십. 미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국만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었다. 전 세계 화물의 90%가 배로 움직인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이것은 현대 문명이 배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다는 의미다. 당신이 마시는 커피는 남미에서 배로 왔다. 당신이 입은 옷은 아시아에서 배로 왔다. 당신의 스마트폰을 만든 부품들은 세계 각지에서 배로 왔다. 그리고 그 배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에서 생산된 원유와 천연가스. 이것들은 초대형 유조선과 LNG 운반선에 실려 세계로 향한다. 한국이 만든 배들이다. 특히 LNG 운반선은 한국의 동무대나 다름없다. 극저온 영하 163도의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운반하는 이 배는 세계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선박 중 하나다. 단 0.1도의 온도 변화도 허용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가스가 새어나가면 폭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배의 화물창은 특수 단열재로 완벽하게 차폐되어야 한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세계 LNG 운반선의 10척 중 8척이 한국산인 이유다. 유럽의 슈퍼마켓 진열대를 생각해보자. 중국산 전자제품, 베트남산 의류, 태국산 식품, 인도산 향신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유럽까지 왔을까? 컨테이너선이다. 그것도 2만 TEU급, 2만 4천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 거대한 배들은 한 번에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어 나른다. 한 척의 컨테이너선이 운반하는 화물의 가치는 수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 배들도 대부분 한국에서 건조된다. 효율성, 연료 절감, 환경 규제 준수. 모든 면에서 한국산 컨테이너선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해양 플랜트는 또 어떤가? 바다 한가운데 수심 수천 미터 깊이에서 석유와 가스를 뽑아 올리는 거대한 구조물. 이것은 배가 아니라 바다 위의 공장이다. 수천 명이 거주하며 작업하는 해상 도시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에서도 끄떡없이 버텨야 한다. 이런 초대형 해양 플랜트 건조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다. 울산의 한 조선소, 거제의 한 도크. 그곳에는 단순히 철강과 기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다. 새벽부터 밤까지 용접 토치를 놓지 않는 용접공.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완벽하게 설치하는 배관공. 수천 킬로미터의 전선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전기 기술자. 선박의 표면을 보호하는 특수 도료를 바르는 도장공. 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장인이다. 56세의 김철수 씨는 35년 경력의 베테랑 용접공이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용접선은 수만 미터에 달한다. 처음 조선소에 들어왔을 때는 21살이었습니다. 용접이 뭔지도 몰랐어요. 선배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줬죠. 용접은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온도, 각도, 속도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부분이 약점이 되어 30년 후 바다 한가운데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합니다.
내가 만든 이 용접선 하나가 30년을 바다에서 버팁니다. 그게 자부심이죠. 그는 매일 아침 작업 전에 자신의 장비를 점검한다. 용접 토치, 보호 안경, 작업복.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자신이 한 용접선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다. X-ray 검사, 초음파 검사를 거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완벽을 확인한다. 검사에서 불합격 나오면 그건 제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재작업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제 자랑입니다. 젊은 엔지니어들도 있다. 32세의 이지연 박사는 선박 설계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는 배를 컴퓨터로 만듭니다. 3D 모델링으로 설계하고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으로 성능을 예측하고 AI로 최적화합니다. 한 척의 배를 설계하는 데는 수만 시간이 걸립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협력합니다. 선체, 기관, 전기 의장,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하나의 완벽한 배를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최근 차세대 친환경 선박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세계는 탄소 중립을 요구합니다. 선박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소 연료전지 선박, 암모니아 추진 선박, 완전 전기 추진 선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운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미래를 주도할 겁니다. 품질관리팀의 박민수 차장은 20년 경력의 검사 전문가다. 저는 배가 완성되기 전 마지막 관문을 지킵니다. 수천 개의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용접 강도, 배관 기밀성, 전기 시스템 안정성, 도장 두께. 모든 것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산 배가 세계 최고라는 명성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는 최근 완성된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검사했다. 3개월간 배 구석구석을 살폈다. 문제를 찾아내는 게 제 일입니다.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깐깐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배는 30년간 대양을 누빌 겁니다. 폭풍우를 만나고 거대한 파도와 싸우고 극한의 환경을 견뎌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놓친 작은 결함이 10년 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은 없습니다. 조선소의 밤은 낮보다 더 화려하다. 수천 개의 조명이 밤하늘을 밝히고 용접 불꽃이 별처럼 반짝인다. 야간 작업조가 투입되고 24시간 건조 작업이 계속된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다. 한국 조선소의 정시 인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약속한 날짜에 배를 넘긴다. 이것이 한국 조선업의 신뢰성이다. 오늘날 한국 조선업은 단순히 1위라는 타이틀을 넘어 세계 전략의 중심에 서 있다. 미국의 군함 프로젝트, 유럽의 친환경 선박 전환, 중동의 초대형 해양 플랜트, 아시아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그 모든 길의 끝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노르웨이의 한 해운회사 CEO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15년 전 한국 조선소에 선박 10척을 주문했습니다. 모두 약속한 날짜에 인도되었고 모두 완벽한 품질이었습니다. 그 배들은 지금도 대서양을 누비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의 선박 금융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다.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은 중고시장에서도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한국산이라는 것 자체가 품질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은행들도 한국산 선박에 대해서는 대출을 선뜻해줍니다. 리스크가 낮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미국 해군의 한 제독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소는 한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건조 속도, 가격 경쟁력, 품질 모든 면에서 뒤처집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아니,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대서양에서 러시아를 막으려면 우리는 더 많은 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군수 지원함 건조를 타진하고 있다. 항공모함 전단을 지원하는 보급선, 병원선, 수송선. 이런 배들은 직접적인 무기 시스템이 아니지만 함대 작전에 필수적이다. 미국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한국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다. NATO 회원국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한때 해양 강국이었던 이들 나라도 이제 조선업에서는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조선소와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우리의 설계 능력과 한국의 건조 능력을 결합하면 최고의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중국은 어떤가? 중국도 조선대국이다. 건조량으로만 보면 때로는 한국을 넘어서기도 한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다. 중국도 이를 인정한다. 그래서 중국 선주들조차 중요한 선박은 한국에 주문한다.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여전히 강력한 조선 국가다. 기술력도 높고 특수 선박에서는 독보적인 영역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쟁력에서는 한국에 밀린다. 일본의 조선업은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젊은이들이 조선소로 가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젊고 유능한 인력이 조선업으로 유입된다. 이것이 차이를 만든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첫째, 기술력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기술, 건조 기술,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둘째, 통합 생산 체계다. 철강부터 기계, 전자까지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 포스코의 고품질 철강, 현대중공업의 대형 엔진, 삼성전자의 전자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한국에 있다. 셋째, 숙련된 인력이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 기술자들과 최신 기술로 무장한 젊은 엔지니어들이 공존한다. 넷째,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다. R&D 투자, 금융 지원, 규제 개선. 정부는 조선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한국 조선업 종사자들에게는 자부심이 있다. 우리가 세계 최고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더 나아지겠다는 진취성. 이것이 한국 조선업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다. 미래는 어떨까? 한국 조선업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선박, 디지털 트윈 기술, AI 기반 설계 최적화. 모든 것이 진행 중이다. 세계 최초의 수소 연료전지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한국에서 건조될 것이다.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운항 상업 선박도 한국에서 나올 것이다. 거제의 한 조선소 연구소. 그곳에서는 30대 엔지니어들이 VR 헤드셋을 쓰고 가상 선박을 설계하고 있다. 이것은 2030년에 취항할 선박입니다. 완전 무인 화물선이죠. AI가 항로를 계획하고 센서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자동 시스템이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선원 없이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SF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울산의 한 실험실에서는 새로운 추진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것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입니다. 암모니아는 연소해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청정 연료죠.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2027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 최초가 될 겁니다. 부산의 한 스타트업은 선박용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의 AI는 선박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엔진 상태, 연료 소비, 기상 조건, 해류 정보.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최적의 항로와 속도를 제한합니다. 이미 여러 선박의 테스트 중이고 연료 소비가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비용 절감이자 환경 보호입니다. 전쟁의 무게를 실은 군함에서 인류의 에너지를 나르는 LNG선까지. 바다 위에 한국이 있다. 그리고 한국이 만드는 배는 곧 세계의 심장이 된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만약 한국의 조선소들이 단 1년만 멈춘다면 세계 해운 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새로운 선박 공급이 끊기고 노후 선박은 계속 퇴역하고 물동량은 계속 증가한다. 선박 부족으로 운임이 폭등하고 전 세계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만큼 한국 조선업은 세계 경제의 핵심 인프라다. 카메라는 다시 태평양을 가르는 거대한 선박을 비춘다. 태극기는 바람에 휘날리고 선박은 끝없는 수평선을 향해 나아간다. 선교에서는 항해사가 레이더를 주시하고 기관실에서는 엔지니어가 엔진을 점검하고 화물창에는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가지런히 실려 있다.
이 배는 부산에서 출발해 싱가포르, 수에즈 운하, 지브롤터를 거쳐 로테르담으로 향한다. 40일의 항해. 지구 반바퀴를 도는 여정. 그리고 이 배가 운반하는 화물은 수만 명의 일자리와 수억 달러의 경제 가치를 대표한다. 선장은 오랜 경력의 베테랑이다. 제가 타본 배가 20척이 넘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만든 배들이죠. 그중 가장 좋았던 것은 한국산 배였습니다. 안정성, 신뢰성, 효율성 모든 면에서 최고였어요. 엔진이 고장 난 적도 거의 없고 항해 시스템도 정확하고 거주 공간도 쾌적했습니다. 선원들도 한국산 배를 선호합니다. 밤이 되면 선박의 불빛이 바다 위에 별처럼 빛난다. 수백 척의 선박이 동시에 전 세계 대양을 누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배들. 그 배들이 운반하는 것은 단순한 화물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이다. 원자재, 에너지, 식량, 제품.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배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배들의 상당수가 대한민국의 작은 반도,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에서 태어났다. 생각해보면 기적이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나라.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었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한국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갯벌에서 시작한 조선소. 젊은이들은 맨손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밤을 새웠고 실패를 거듭하며 배워나갔다. 선진국 기술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해야 한다. 이 신념 하나로 버텼다. 1980년대, 한국은 세계 5위 조선국이 되었다. 하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1위가 되어야 한다. 품질을 높였고 기술을 개발했고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일본과 유럽의 선진 조선소를 벤치마킹했지만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다. 한국만의 방식을 개발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정확하게. 1990년대, 드디어 세계 1위.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1위를 지켜야 한다. 아니, 더 나아가야 한다. 중국이 맹렬히 추격해왔지만 한국은 한 걸음 더 앞서 나갔다.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전환했고 환경기술을 선도했고 미래 기술에 투자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세계 금융위기와 해운 불황을 겪었다. 많은 조선소가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한국 조선업은 버텼다.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2020년대 한국 조선업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량 증가, 노후 선박 교체 수요, 환경 규제 강화. 모든 것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 잔량은 23년치에 달한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든다. 젊은 세대도 다시 조선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때 3D 업종으로 기피되던 조선업.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산업. 세계를 무대로 하는 산업. 높은 급여와 안정성을 제공하는 산업. 젊은 엔지니어들은 조선업을 꿈의 직장으로 여긴다. 한국해양대학교 KAIST, 서울대학교 POSTCH. 한국의 명문대학 조선해양공학과들은 매년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한다. 이들은 졸업 전에 이미 여러 조선소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 그만큼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도 조선업을 적극 지원한다. 조선업은 국가전략 산업이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영원히 세계 1위를 유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합심해서 지원 정책을 펼친다. R&D 예산을 증액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개선한다. 친환경 선박 개발에는 특별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밝다. 아니, 밝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찬란하다. 세계 해운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글로벌 무역은 증가할 것이고 선박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선박을 만들 나라는 여전히 대한민국일 것이다. 울산 앞바다. 거대한 선박이 서서히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진수식이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샴페인 병이 선박에 부딪히며 깨진다. 백고동이 울리고 박수가 터져 나온다.
이 배는 앞으로 30년간 대양을 누빌 것이다. 그리고 30년 후 그 배는 해체될 것이고 그 철강은 다시 새로운 배를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다. 순환. 끝없는 순환. 그리고 그 순환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의지와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적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랑이다. 바다는 넓다. 끝없이 넓다. 그 넓은 바다 위를 태극기를 단 배들이 누빈다. 그 배들이 운반하는 것은 화물만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자부심이고 한국의 미래이고 한국의 꿈이다. 강철로 만들어진 배. 하지만 그 강철 안에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희망이 녹아 있다. 그것이 한국 조선업의 진정한 힘이다. 세계는 인정한다. 배를 만들려면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최고의 배를 원한다면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이것은 자만이 아니다. 이것은 50년간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객관적 평가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더 나은 배, 더 효율적인 배, 더 친환경적인 배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조선소의 불꽃은 타오른다. 강철로 바다를 지배하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은 계속될 것이다. 태평양을 가르는 컨테이너선, 대서양을 누비는 유조선, 인도양을 항해하는 LNG선. 그 모든 배의 뱃머리에 태극기가 휘날릴 것이다. 영원히.